자, 9번째 이야기. 공룡의 저주. 괴물 사마귀. 재밌어 보이는데? 둘 다 남자애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주제인데요. 자, 공룡의 저주. 영감님은 공룡의 화석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영감님의 고향에서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평소에는 화석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바다에 살던 동물의 화석밖에 찾을 수 없었으며 암모나이트나 이노케라무스, 성게 등이 발견되는 화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영감님이 산속에서 발견한 화석은 상악과 하악이 있었으며 그곳에는 날카롭고 커다란 이가 자라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위턱 아래턱을 발견한 거죠. 대단히 큰 데다 그 화석이 바위에 들어있는 탓에 도저히 가지고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영감님은 다음날 사진기를 빌려와 그 바위를 촬영했습니다. 당시에는 필름 카메라였던 데다 이란 리플렉스도 아니었어서 접사가 불가능했고 필름은 흑백이었습니다. 접사는 이제 가까이서 찍는 게 안 된다는 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마을 사진관에 그 필름의 현상을 부탁했습니다. 완성된 사진을 보니 의외로 깨끗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소와 같이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께 보여드리니 동물의 이빨이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냥 고시 공부해서 간 건데 저 당시만 해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최고 지식인이었을 테니까 그 학교의 선생님이 도쿄에 대단한 선생님이 계시다며 그 교수에게 사진을 첨부한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구 제국대학 교수님께 일부러 편지까지 쓰는 건 좀 그렇다 라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 자체는 그 선생님이 써줬다고 하네요. 여기서 공명심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텐데 공명심이란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냈다고 하네요. 답장은 금방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 교수의 조수로부터 편지가 와서는 일본에는 가라우토에서 발견된 공룡밖에 알려진 것이 없고 종류도 달라서 잘 모르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위를 산에서 가지고 가도록 조언을 해주어서 영감님은 큰맘 먹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바위 진작에 없어진 건 아니겠지? 라고 걱정을 하신 모양입니다만 그 이와 턱이 함께 있는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건재했습니다. 그런 산속에서 이런 돌을 가져간다는 건 누구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영감님은 그 커다란 돌을 정과 망치로 작게 분해하려 했습니다만 그 진동 때문에 화석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포기했습니다. 상시에는 인간 도로도 없고 운송 수단도 없어 운반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영감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짐승에게 습격당해 잡아먹히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에 시달리다 잠에서 깨어나면 전신의 통증이 일었으며 몸 이곳저곳에 긁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을요. 그래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이빨 화석의 주인인가 봐요. 영감님은 야위어 같습니다. 대상포진이었을지도. 증상이 그런 건가? 8천만 년이나 된 공룡의 저주일지도 모릅니다만 아마 영감님이 그 화석을 너무 신경 쓴 탓에 노이로제가 와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령을 믿지 않는 영감님이었지만 영감님이 사는 불악의 어느 절 진원종의 주지 스님에게 부탁하여 함께 바위가 있는 장소까지 간 뒤 경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주지 스님은 아직 살아계실 적 고령이셨지만
몇 번 만나서 여러 가지 옛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쓴이랑도 이제 연이 있나 보네요. 주지스님 왈. 그 땡땡이 때는 정말 큰일이었지. 길도 없는 산속을 걸어갔으니까 습지까지 건너가면서 가사조차 들고 가지 못했다고. 화석에 기도를 하러 간 건데 내가 먼저 성불할 뻔했어. 오, 길도 없는 산속. 그 뒤 영감님의 악몽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스님이 빌어주신 탓에 그렇겠죠. 두 번째, 괴물 사마귀. 돌을 구하러 산속을 헤매던 영감님이지만 영감님도 싫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귀였습니다. 영감님은 곤충이나 뱀은 전혀 괜찮다며 쉽게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만 유일한 약점은 사마귀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한여름 영감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난 좁은 산길을 걷던 중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비자나무 잎을 잡았을 때 손에 물컹하는 감각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벌레, 사마귀.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커다란 곤충이었습니다. 처음엔 대벌레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좀 더 커다랗고 뚱뚱했습니다. 일척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손에서 갑자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거대한 사마귀였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영감님은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벌레는 느릿느릿 잡초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깜짝 놀라긴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길 가운데에 또 한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 주변에는 많은 수의 거대 사마귀가 우글대고 있었습니다. 뭐야? 소름이 쫙 끼친 영감님은 산에서 내려가기 시작하여 바로 대나무 숲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다시금 거대한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의 몇 배는 됐다고 하네요. 대나무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거대 사마귀가 우글댄다. 포켓몬도 아니고 엄청 이질적인 장면이네요. 며칠 후 평소와 같이 중학교 과학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하니 선생님은 대단히 흥미를 가지며 다음 일요일에 영감님이 안내를 해줬으면 한다 라고 했답니다. 그 과학 선생님은 양치식물 전문가였다고 하네요. 여기서 양치식물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약간 포자로 번식하는 고사리 같은 식물을 이제 뜻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과학 선생님과 함께 현장에 가긴 했지만 사마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사마귀의 것으로 생각되는 다리와 날개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술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거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기쁜 듯이 그것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만 그 뒤 이 소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곤충학자의 존재 같은 건 산골마을 영감님이 알고 있을 리 없겠죠. 아쉽네요. 예. 곤충학자한테 들고 갔으면 그냥 돌연변이었을까요? 난 그렇게 큰 곤충은 처음 봤어. 대체 뭘 먹으면서 사는 걸까? 그렇군요. 재밌었습니다. 9편이었고요. 자, 오늘 읽을 글은 저번에 읽다 말았던 그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니찬 괴담이고요. 일본 괴담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본 이야기와 관련 없는 신라시대 유물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있었죠? 예. 아, 인면토기구나. 1. 인면토기. 영감님은 산속에 커다란 유적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나름대로 어디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만 영 뒤끝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꽤 위까지 올라갔을 적 골짜기 절벽 아래에 둥근 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영감님은 골짜기를 오르면서도 돌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으니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 돌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맷돌 비슷한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을 둘러보니 연마한 돌도끼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절벽 위에 뭔가 유적 같은 것이라도 있나? 라고 생각한 영감님은 그 절벽을 끼고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마른 낙엽이 지면 위를 덮고 있었는데요. 낙엽을 치우고 보니 이곳저곳 돌도끼나 석기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거의 지면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토기도 있었습니다. 토기는 그 조각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꽤나 커다란 것도 있었습니다. 돌로 된 긴 봉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물들은 꽤 넓은 범위에 걸쳐 널려 있었고 일부는 숲속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적 위로 수목이 자란 것이겠죠. 신기하군. 자신의 발견에 만족한 영감님은 점점 잡초나 마른 풀을 베어나갔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새로운 유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건 귀중한 것이다 라고 직감한 영감님은 석기나 토기 조각 몇 개를 주운 뒤 돌 탐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감님이 조선에 사실 적 그곳의 유적이나 고분 발굴에 참가한 적이 있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 뒤집어졌겠죠? 예. 며칠 뒤 그 유물을 학교 선생님께 보여드렸대. 맨날 뭔 일만 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줘. 그땐 그랬겠죠? 며칠 뒤 그 유물을 학교 선생님께 보여드리니 선생님은 큰 관심을 보이셨고 다음 일요일에 함께 그 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석기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흥분한 선생님은 이곳저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은 여봐요, 그렇게 멋대로 뒤져도 괜찮은겨? 라고 생각해야 하셨지만 상대가 선생님이다 보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뒀다고 합니다. 그가 발굴한 석기와 토기는 산처럼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만 유난히 커다란 토기를 발견하자 거의 완벽한 상태에 가까운 그런 커다란 토기를 발견하자 그는 미친 듯이 기뻐했습니다. 안에는 흙이 들어있었는데요. 그것을 파내고 보니 둥근 도자기 판 같은 게 나왔고 그것은 양면에 얼굴이 조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양면에 있었다고 하네요. 양쪽 모두 꽤 사실적이었습니다만 묘하게 비틀려 있는 게 조금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직감이겠죠. 선생님은 그것을 소중히 신문지에 싼 뒤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 유적은 아무리 파내도 주거지 같은 형태는 나오지 않았고 유물만 대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선생님께 그건 정말 소중한 거니까 교육위원회에 알리는 편이 낫지 않아? 라고 조언했습니다만 그 선생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일요일이 될 적마다 그 산에 가서 발굴, 가로 열고 도굴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처음 몇 번은 그와 동행했으나 어느샌가 그런 짓을 하는데 거부감이 느껴져 가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전에 발견한 인면 토기를 또 하나 발견했다며 기쁜 듯 영감님께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조심스레 이제 발굴은 그만두는 게 나은 것 같은디 라고 타일렀습니다만 파도 나온단 말입니다. 멈추기엔 아직 멀었다고요 라고 대답할 뿐 처치가 곤란했다고 합니다.
약간 귀신에 씌인 건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해 겨울 어느 날 눈발이 날리던 때 그 선생님은 산에 올라간 뒤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친. 그의 가족들은 큰 난리가 났지만 영감님은 선생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얘기해야죠. 그죠? 혹시라도 그것을 말하는 순간 선생님이 한 도굴 행위의 공범자로서 비난받을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시체가 금방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장작을 주우러 간 사람이 마을 근처 산길 옆에 쓰러져 있는 선생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손에 작고 까만 화살촉을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물건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선생님의 시체는 까맣게 변색되어 미라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2일 정도로 그렇게 변화할 리 없기 때문에 다들 신기해하면서도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선생님 자택에는 도구란 석기나 토기, 인면토기 포함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재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애시당초 그는 어떤 것을 그 유적에서 캐낸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비밀이었으니까요. 왜 작고 까만 화살촉을 꼭 쥐고 있었을까요? 그땐 정말 무서웠지. 저주는 아니었지만 다음 순서가 나일지도 모르자뇨. 그게 무서웠지. 밤에 잠도 잘 못 이뤘다니까. 결국 괜찮긴 했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약간 투탕카멘의 저주 느낌도 나고. 맞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일왕의 후예. 옛날 영감님은 산속에서 일왕의 후예와 조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 일찍이 일본의 산에는 정착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무리 중 하나로 상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속에 거주하며 정착하지 않고 산야의 동식물을 먹으며 생선이나 대나무 세공품을 팔거나 수리하여 마을 사람과 교류를 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고 또한 독자적인 문자나 도움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이 죽은 이유가 선생이 죽은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인가? 이런 미친. 자, 계속 갈게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고 또한 독자적인 문자나 도움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쇼와 때 삼류 소설가인 미스미 히로시의 날조임이 현대에 이르러 밝혀졌습니다. 날조래요. 그렇다고는 해도 어떤 이동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는 확실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것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친. 영감님은 장거리 원정을 겸하여 현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는 오이타의 산속을 꽤 오랫동안 걸었다고 합니다. 아이치현의 남서부부터는 연락선이 배프 오이타에 나가기도 하여 그것을 이용해 마에불을 보러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에불? 불상인가? 일단 돌이니까 이 돌 영감님이 가셨겠네요. 예. 산중을 걷던 중 갑자기 강기슭에 사람이 사는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솔직히 말해 무서웠다고 합니다. 산속에서 모르는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무서운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상대가 여럿인 경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는 10명 정도 되는 집단이었고 노인과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살림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나무 껍질 등을 얇은 통나무 위에 깔아놓은 곳에다 옷도 매우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식량으로 삼았으며 마을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교역을 했다고 합니다. 생활에는
밥 공기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마을 사람 묘에서 멋대로 들고 온 것으로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교육을 안 하고 그냥 묘에 묻혀있는 거 막 가져오고 뭐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그냥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혐오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들은 대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바구니나 작은 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꽤나 우호적이었는데 영감님이 물통에 넣어둔 수량의 술을 그들에게 주니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해준 이야기 중 하나가 일왕 전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에 따르면 우리들은 안토쿠 일왕의 혈통이다. 1178년? 1185년에 안토쿠 일왕이 통치를 했었나 보네요. 우리는 안토쿠 일왕의 혈통이다. 실제로 안토쿠 일왕의 묘도 있다. 랍니다. 또 이거냐라고 생각한 영감님은 조금 난처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들은 영감님을 데려다 묘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이걸 약간 뻥으로 생각했나 보네요. 왜냐면 뭐 자기가 어떤 혈통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잦은 일이니까. 산을 한참 올라가니 넓은 산등성이가 보였고 그곳에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이것이 안토쿠 일왕의 묘이며 이곳을 발굴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 풀잎 하나 손대는 것조차 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관리도 되지 않아 엉망이었고 위에는 커다란 나무가 몇 그루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꽤 침식이 진행되어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만 언덕 정상에는 담작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 인공물로 보였다고 합니다. 왜 손대는 것조차 금기일까요? 일왕의 묘면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관리를 안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게 그냥 불길한 뭔가 다른 건가? 일왕의 묘가 아닌 것 같은데? 안토쿠 일왕은 단노 우라 전투에서 옥새, 보검을 들고 물에 뛰어들어 죽은 것으로 역사에 서술되어 있습니다만 그들 말에 의하면 그는 그 뒤 용쾌에 살아남아 오이타에 오게 되었으며 거기서 그 지방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여 안토쿠 일왕의 후계가 남았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산을 내려와 기슭에 있는 신사를 들러 신관에게 이것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며 영감님께 슬쩍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그런 능묘가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의 곳이겠죠. 그곳을 신성시하는 유랑민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과 그들 간의 교류도 있습니다. 이 신사에도 예전 일기가 남아있는데 그곳에 미사사키라는 오래된 장소가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신관은 직접 그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만 너무 달필인 탓에 읽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달필은 뭐 이상하게 날려 썼다는 얘기겠죠. 흔할 일이요. 자주 있었지. 참 무서운 일이야. 예전이었다면 그런 소리 하면 경찰에 잡혀갔는디 규슈에는 이상한 게 참 많어. 그런 주장은 왕위 참칭자 그 자체였으므로 전쟁 전에는 발견되면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워낙 시골이라 관원에 발견되지 않았든지 멍청이가 하는 헛소리로 취급되어 무시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일본사 관련 얘기가 나와서 조금 어렵네요. 뭐 이게 끝이야? 요건 좀 허무하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일왕이었던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한 촌락을 이루고 살았다. 뭐 이런 뭐 신기한 얘기네요. 일본은 땅이 넓어서 이게 될라나? 한국은 좁아서 좀 이런 거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10화가 끝이고요. 11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니찬 괴담
일본 괴담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10일 11번째 미군 그러먼 사람 이름인가봐요. 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민한 어휘나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군 그러먼 이거 전투기 얘긴가 보다. 종전 후 영감님은 죽을 고생을 해가며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겠네. 왜냐면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이 이제 맞아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전쟁 끝나고. 아무튼 종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적 영감님은 산길을 걷던 도중 비행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는 미군의 그러먼이었습니다. 그러먼은 영감님 마을 근처를 번번이 내습하였고 사람들을 향해 기관총을 쏘아댔다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영감님에게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겠다. 개 무섭겠는데? 그 전투기는 거의 산 정상 사면에 떨어져 있었는데 양 날개는 부러지고 없었습니다. 조종석에서 조종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자동권총 하나만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주변에 그 권총을 파묻은 뒤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걸 왜 파묻어? 스미스 웨슨 389경 왜 파묻지? 나 같으면 가질 텐데. 아무튼 영감님은 권총을 파묻은 뒤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딱히 비행기의 부품 외에 눈에 띄는 것은 없었고 비행기가 추락할 당시에 쓰러진 나무 파편과 가지가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멀리 해야 돼. 타짜 평경장 명대사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저 신기하게도 그 근처에 폭 3척 거의 1m 정도 길이는 2간 3.6m 정도 되는 은빛 얇은 금속 필름이 몇 장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정체는 나중에 그 지역 사람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은빛 얇은 금속 필름? 뭔지 모르겠네. 그냥 껌 씹었나? 껌종인가? 이제 하산해야겠다 생각한 영감님이 산 뒤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무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체였습니다. 그 시체는 목이 없었고 하반신이 벗겨진 상태였으며 양 다리가 덩굴로 결박된 상태로 커다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꽤 부패되어 있긴 했으나 신체의 형태는 대부분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양팔은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썩은 내가 나긴 했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조심조심 주변을 조사했는데요. 근처에 머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머리는 백인으로 보였습니다. 두개골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이 금발이었기 때문입니다. 팔은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체의 옷 크기와 머리카락으로부터 추락한 전투기의 조종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살해당했든지 사후 그 사체가 손괴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근처 나뭇가지에 비와 바람으로 너덜너덜해진 비행백 같은 것들이 걸려있어 그 안을 뒤져보니 식량으로 보이는 것, 위로품, 탄환 등이 들어있었고 그와 함께 연필로 적은 영어 편지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족이 써준 거 아니야? 영감님은 그것을 들고 집에 들고 갔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려 했지만 손으로 적은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없었고 또 선생님이야. 또 영어 선생님께 보여주기도 좀 멋한 것이라 집 찻장에 식기와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줄 적
아직 집에 있을 터니 나중에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영감님은 그건 혹시 마을 사람의 누군가가 저지른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신 모습이었지만 일부러 그 사실을 마을 사람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의 뒷모습을 일부러 드러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거의 직후라 그래도 미군에 대한 좀 증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 편지 예를 들어서 딸이 써준 편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좀 불쌍한 여론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사회 안에 사는 사람인데. 어린 저는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긴 금속 필름, 그것은 은색의 매우 얇은 재질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정체는 지역 마을 사람에 의해 간단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의 레이더를 교란시키기 위해 B-29가 하늘에서 뿌린 것이라고 합니다. 대량으로 살포된 이것에 의해 레이더 전파가 반사되어 레이더를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귀중한 금속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이 이것을 줍기 위해 산에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대에는 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소나무 뿌리로 가솔린 제작을 시도하거나 양은 도시락까지 공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전쟁에서 질만도 허지 이길 수 있을 리 없자녀? 죽창으로 상대가 되겠냐? 라고 마을 여성이 차분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은박지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느낌? 전투기 플레이어 느낌? 근데 영감님 인디애나 존스도 아니고 아무거나 다 들고 가시네. 그러네요. 근데 저 같아도 가져갑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체프가 그렇게 커다랬던가? 송근류로 비행기를 띄우려 했었구나. 아, 소나무 뿌리에서 뽑은 기름이래요, 송근류가. 되나 이게? 아, 그리고 아까 그 은박지 그게 체프 역할을 했다는 게 요거네요. 레이더에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파를 반사시키는 데 사용되는 얇고 좁은 모양의 금속성이나 도금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조각 등의 물체. 일본군이 쓰던 건 미리파와 같이 미터파였기 때문에 긴 체프가 더 효과가 있었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 어렵네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미군은 살해를 당했겠네요. 그 일본 사람한테. 떨어졌을 때 정상은 아니었을 테니까 바로 목을 잘랐나 봐. 발견하자마자. 그리고 시체 훼손을 했겠죠? 당한 것 같아요. 시체였으면 다리를 굳이 묶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리를 묶어가지고 심하게 막 때리고 하다가 결국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전쟁은 참 무섭죠. 예. 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12 12번째 거인. 거인? 진격의 거인은 아니겠죠? 자, 거인. 영감님은 조선의 살적, 조선의 산야를 일대매 돌아다니곤 했는데요. 조선 북부 산속에서 거인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해주신 많은 기담 중에서도 묘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라 노트에 자세히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조선은 당시 깊은 삼림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개발 때문에 숲이나 나무들을 전부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일본
일본군들이 많이 이렇게 했죠. 하지만 북부 백두산 쪽에는 울창한 산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을 답사하던 영감님은 가을 노을이 지던 때 산 너머에서 빠직빠직하는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무언가를 만났습니다. 바로 곰이다! 라고 생각한 영감님은 몸을 숙이면서 들고 온 권총을 손에 들었습니다. 산을 돌아다닐 땐 권총, 라이플, 나이프 등을 무장하고 다니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느끼진 않았습니다. 바삭바삭 하는 소리를 내는 무언가는 영감님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나뭇가지 사이로 사람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개무섭다. 그것은 일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높이만 봐도 5m는 좋게 넘었으니까요. 그 인물은 나뭇가지를 걷어내며 영감님 옆을 천천히 지나갔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간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지만 강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거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산속을 거의 약 수백 미터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 거인의 걸음 속도가 느린 편이라 쫓기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거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진짜 개무섭겠다. 크크, 간이 쪼그라드는 느낌. 아니, 어떡하냐? 걸음 멈추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곳에는 그 거인 키의 몇 배는 되는 돌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돌무덤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내리쬐는 석양 때문에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인은 손에 들고 있던 비슷한 돌, 참외 정도의 크기를 그 돌무덤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영감님은 거인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 뒤 조용히 주변을 배회하던 거인은 천천히 산 위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영감님은 거인의 뒤를 쫓으려 했습니다만 곧 밤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게다가 그 황금색 돌무덤이 신경 쓰여서 그곳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레 돌무덤에 다가서 보니 돌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그 돌무덤은 추운 가을 공기에도 불구하고 열을 내뿜는 것처럼 따뜻했다고 합니다. 영감님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돌을 들어보니 꽤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 같은 귀금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돌을 깨보고 싶었지만 소리를 듣고 거인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돌을 가져가고 싶은데? 그죠? 돌 하나를 챙겨가고 싶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던 영감님은 돌을 들고 가길 포기하고 지도에 그 장소를 체크한 뒤 그곳을 떠났습니다. 영감님이 발견한 거인은 전신이 황금빛 짧은 털로 감싸여 있어서 코듀로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석양을 반사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옷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고추는 안 달려 있었지만 정말로 안 달려 있던 게 맞나? 너무 작았나? 체형은 남성 같았다고 합니다. 얼굴은 눈이 동그랗고 코가 낮았으며 입술은 얇은 평면적인 얼굴에 표정은 없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코가 낮다. 산에서 내려온 뒤 근처 사냥꾼 부락에서 거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들도 그런 사실은 모른다. 잘못 본 거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단 그 마을의 젊은 여성, 20대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 우리 증조부께서 산속에서 그 정도로 커다란 사람과 만난 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녀석들은 남녀 구별이 없으며 몇 명이 모여서 산다고 해요. 라고 영감님께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인가? 아니면 일본인 남성인 영감님 가로 열고 그때는 영감이 아니라 의외로 몸매 좋고 잘생긴 남자를 떠보기 위한 방편인 것인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라고 영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조선에는 호랑이가 살았었지. 절대로 방심을 해선 안 됐단다. 산속에는 일본에 대항하는 세력도 숨어 있었으니까. 주석. 히말라야의 설남, 그죠? 설인 얘기하는 거죠. 은 유명한 이야기죠. 이곳은 태구적 살아있던 대형 영장류인 기간토피테쿠스가 살아남은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그죠? 진격의 거인 느낌이고, 전통 요괴 중에 을이라는 요괴도 비슷한 것 같네요. 을이란 요괴요? 치면 나오나? 요괴 을. 오, 신기한데? 이거 나무위 개 짧게 있어요. 한국의 요괴 을. 무슨 한자야? 제비 을자라는 제비 을자래네요. 을은 강원도 태백산에 사는데 키가 한 길, 그러니까 3m고 몸 전체가 털로 뒤덮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 머리카락은 땅에 닿을 정도로 길다고 한다. 을은 사냥을 하면서 사는데 멧돼지와 사슴뿐만 아니라 호랑이와 표범 같은 맹수들도 잡아서 먹고 산다. 하지만 을이 본래부터 태백산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토정 이지함의 설명에 의하면 을은 조선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의 바닷가 지역에서 살았다고 한다. 을은 수컷만 있고 암컷이 없다. 그래서 을은 특이한 방법으로 번식을 하는데 인간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본다. 그러면 여자는 49일 뒤에 큰 알을 낳는데 에일리언이요? 을이 그 알을 가져가서 돌보다가 알이 깨지면 새로운 을의 자식이 나온다. 만약 이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당장 죽여버리는 잔혹한 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 이 얘기인 즉슨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말은 이제 을이 남자 여자 막 잡고 와가지고 강제로 하게 시킨다는 얘기인가? 을에 대해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진다. 을이 나타나는 나라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며 실제로 을이 태백산에 나타나자 얼마 후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추측하건대 을은 전쟁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했던 듯하다. 황금 같은 돌이 많았다는 거 보니 을의 알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 있을 때 을을 만났다면 그것도 말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박격컷에도 아니고 알에서 자식이 나오다니 신기한 번식 방법이네요. 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요 얘기가 이제 거인 얘기였습니다. 재밌다. 요 이야기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자, 이제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과묵한 소녀 마지막 편입니다. 과묵한 소녀. 영감님이 살던 마을은 꽤 깊은 산중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고요. 그런 마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와 그 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풍문에 의하면 그 딸은 품행이 나쁜 소위 불량아로 그런 딸을 갱생시키기 위해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전사하여 없던 탓에 예의 교육이 힘들었다고도 합니다. 1개월 전 그 어머니는 근처 집락 사람에게 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딸을 맡긴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말은 거의 남이었다는 얘기겠죠? 어머니의 행동을 본 영감님은 저 어미는 자기 딸을 버리고 간 것이군 하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시골 사람이긴 했지만 바보는 아니었으니 그 깨달음에 틀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떡하냐? 몇 살에 맡겼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이 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 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을 계속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조금 마른 몸집에 키가 큰 여자아이였는데 눈빛이 무척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조금 기분이 상한 채로 산을 향했는데요. 그 다음 날에도 여자아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매일이 며칠이나 이어졌습니다. 왜 찾아와? 무섭게. 그러던 중 영감님은 큰맘 먹고 그 딸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랑 같이 산이라도 갈치어? 당시엔 어른이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게 위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신경 쓰는 풍조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아이를 내버려 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그 여자아이를 맡아준 가정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그 아이를 돌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여자아이는 미소 하나 짓지 않고 할아버지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둘은 산을 함께 오르고 돌 탐색과 돌 줍기를 함께 했습니다. 영감님은 자기 도시락을 여자아이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좋았겠다, 여자애도. 아버지도 없으니까. 그 다음날에도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영감님은 작은 아이를 상대로 욕정을 하는 페도필리아 성벽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야겠죠. 그랬습니다만 마치 자기 아이인 양 그 아이를 대했습니다. 깜짝이야. 갑자기 만을 붙여. 영감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던지라 더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영감님은 그 아이에게 산을 다니는 법, 돌을 찾는 법, 어떤 돌이 더 귀중한지 등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영감님은 아이에게 이런 것 정도는 말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그 여자아이가 돌찾기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도 가볍게 올라다니고 길도 금방 기억하여 돌아가는 길도 아무렇지 않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영감님께 배운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돌을 잘 찾아서 귀중한 돌을 몇 개고 발견했다고 합니다. 오, 재능충을 발견했네요. 잘된 일이지 그 아이 말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주 산을 올라다니곤 했으니께 그렇게 기운 넘치는 애는 울 마을에서도 보기 드물었지. 그렇지. 그 아이는 재밌을 정도로 귀중한 돌을 잔뜩 발견해선 영감님께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돌 중에서 작고 예쁜 것을 영감님께 받아 소중히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얘기 나오면 이제 불안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제발. 아직이네. 어느 날 영감님과 여자아이는 한참 산을 다니다 늦은 점심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가 챙겨온 도시락은 변변치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 아이는 조금 지쳤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졸렸나 보네 라고 생각한 영감님은 담배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만 갑자기 아버지 하고 여자아이가 소리쳤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영감님이 아이 쪽을 돌아보니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꼬대인가? 그녀의 잠꼬대였던 것입니다. 영감님은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을 접어 아이의 머리 밑에 놓아주고 잠에서 깨기를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마음 아프네요. 그렇게 그날은 돌 탐색을 관두고 그대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영감님은 그 아이의 탁월한 돌 탐색 능력에 놀라면서도 조금은 수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매주 일요일마다 그 여자아이는 영감님과 함께 돌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영감님은 아이에게 같이 노는 친구는 없냐? 라고 물었습니다만 아이는 친구 같은 거 없어 하고 조금 속상한 듯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척 과묵한 소녀였습니다. 어떡하냐. 그러던 중 여자아이는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마을 밖에서 일하던 엄마가 다시 부른 건가? 듣자 하니 다른 마을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자아이를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그만큼 정도 들었던 영감님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저 영감님이 책임지고 키울 거 아니면 보내줘야겠죠. 영감님은 여자아이가 전달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 넣어 제대로 풀칠까지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영감님과 함께 산을 다니는 것이 정말로 즐거웠다는 것과 자신은 어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것, 그 마을에서의 생활하면서 자신은 외톨이였고 계속 외로웠다는 것, 그리고 영감님께 무뚝뚝하게 굴었던 자신의 태도를 사죄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서는 영감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영감님은 소중히 가지고 있던 그 편지를 저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편지는 연필로 적힌 것이었고 아이치고는 예쁜 글씨였습니다. 봐봐, 땡땡아, 정말 불쌍하지 않느냐? 자신의 아이를 미워하는 부모가 대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시절엔 말이요,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 지금은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을 텐데 대체 어디서 뭘 하면서 사는지. 영감님은 그 편지를 아주 조심스레 그리고 소중히 원래 있던 책상 서랍에 넣어두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감님 좋으신 분이네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과묵한 소녀라는 이야기였고요. 돌영감님이 해주는 괴이한 이야기 번역글은 여기서 끝입니다. 감동적이네요. 편지는 다행히 선생님 안 줬나 보네요. 감동을 파괴를